마지막 경기. 선배의 날 경기 전날 밤 베스트 웨스턴 호텔방에 들어가 누우니 선수 시절과 원정 경기에 서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야구장에는 관중이 얼마나 올까? 투수의 공을 때려낼 수나 있을까? 5시 반에 스트레칭을 좀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기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더군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0번은 갔을 거예요. 메시지 불이 깜빡거리네요. 누군가가 전화를 받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투덜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네요. 포장된 물건이 하나 와 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직원이 낡은 구두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이름이 꼭대기에 붙어 있더군요. 그는 하품을 했습니다. 열어보았죠. 네, 야구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몇 년씩이나 이걸 간수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밤새 호텔에 누워 구두 상자를 맡기고는 내 방에는 전화도 하지 않고 가버렸나 봐요. 쪽지라도 있을까 찾아봤지만 상자 안에는 무수하게 흠집이 난 야구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구장에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습관대로 선수 출입문 앞에 내렸는데 경비원이 맥주와 핫도그 파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직원 출입문으로 안내하더군요. 야구장은 텅 비었고 복도에는 소시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야구장에 돌아오니 야릇한 기분이더군요. 몇 해 동안이나 난 선수로 이곳에 들어오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나는 선배의 날이라는 홍보 기획의 일부가 되어 몇 이닝 동안 향수를 달래고 주최 측에 표를 팔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이 된 거죠. 캡데이, 볼데이, 파이어워크스 데이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옷을 갈아입기로 된 보조 라커룸을 찾아갔더니 문 앞에 있던 담당자가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는 그날 입을 유니폼을 내주었습니다. 어디서 가라? 저기 아무 데서나요. 직원이 줄지어 서 있는 파란색 금속 라커를 가리켰습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대화를 멈추지도 않고 내게 고개만 까딱해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반 반창회에 와 있는 듯 어색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뭐 메이저리그에서 보낸 기간이라곤 6주 정도밖에 안 되니 친구가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내 유니폼 등에는 베네토라는 이름이 꿰매어 있었는데 잘 들여다보니 먼저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의 이름이 희미하게나마 보였습니다. 옷을 다 입고 돌아서니 폭격기 윌리 잭슨이 1미터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잭슨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엄청난 강타자인데다가 타석에서 우쭐거리는 거로도 유명했으니까요. 어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배트로 오른쪽 담장을 가리킨 후 엄청난 홈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야구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려면 이런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TV가 되풀이해서 보여주니까요. 잭슨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잭슨은 내 옆에 둥근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잭슨과 함께 경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살이 올라 펑퍼짐한 모습으로 푸른 벨벳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직도 뭔가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고개를 까딱해 보였고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잭슨이 말했습니다. 칙 베네토요.
이렇게 말하며 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잭슨은 내 손을 잡더니 획 당기더군요. 그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 척. 요즘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나는 굳이 발음을 고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마케팅을 한다고 했죠. 당신은요? 아직도 방송 일 하시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조금 하죠. 요즘은 주로 투자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잘한 것 같아요. 투자라. 뮤추얼 펀드죠. 세금 안 내는 데다 예치도 하고 신탁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대부분 뮤추얼 펀드예요.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내 꼴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투자 좀 하십니까? 잭슨이 물었습니다. 난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뭐 여기저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요. 잭슨은 턱을 움직이며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말이죠. 당신도 껴줄 수 있소. 그 유명한 잭슨이 사업에 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난 있지도 않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잭슨이 아마 명함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는 사이 누군가가 잭슨! 이 뚱땡아!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잭슨과 내가 획 돌아서니 스파이크 알렉산더가 서 있었고 스파이크와 잭슨이 워낙 힘껏 부둥켜 안는 바람에 거의 내 쪽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난 한 발짝 비켜야만 했죠. 뮤추얼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선배의 날 시합은 본 경기 1시간 전에 열리기 때문에 시합을 시작할 때쯤 관중석은 되게 썰렁합니다. 오르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듬성듬성한 관중에게 환영한다고 말하고는 러스티 앨런백이라는 1940년대 외야수부터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에 인기 있었던 내야수로 크게 씩 웃는 것이 특징이었던 베니 보보 바보사가 소개되었고 바보사는 손을 흔들며 뛰어나왔습니다. 이윽고 장내 아나운서는 1973년도 리그 챔피언십 우승팀 이라고 말하다가 잠시 뜸을 들인 후 열띤 음성을 가라앉혀 포수 찰스 칙 베네투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그아웃을 박차고 일어나 거의 바보사의 다리를 걸다시피 하며 뛰어갔습니다. 바보사를 향한 박수 소리가 끝나기 전에 내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조용한데 발밑에 밟히는 자갈소리를 들으며 뛰어가는 것처럼 멋쩍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관중석엔 아버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팔짱을 끼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편 관중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소리죠. 경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더그아웃은 마치 기차역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배트를 쥐고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콘크리트 바닥에 스파이크 소리를 딱딱 내면서 서로 부딪히고 다녔습니다. 나는 한 이닝 동안 포수석에 앉았는데 그것도 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나 야구를 안 하다가 쭈그려 앉으니 첫 타자의 3구째부터 벌써 허벅지가 불편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리저리 체중을 옮겼더니 결국 키 크고 팔에 털이 부숭부숭 난 피비 슬로터라는 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 그만 좀 실룩거리지. 관중들에게는 아마 우리가 야구 비슷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야수 8명, 투수 1명, 타자 1명, 검은 정복을 차려입은 심판 1명까지. 그러나 젊은 시절에 매끄럽고 힘찬 동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들 느리고 굼떴습니다. 스윙은 납덩이를 단 듯했고 송구는 어처구니 없이 높았습니다. 우리 더그아웃에는 노화 과정이 깨끗이 항복해버린 배불뚝이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아 젠장 산소가 부족해 따위의 농담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시합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아직도 지키는 축들도 있었고요. 나는 늙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외야수 옆에 앉았었는데 60세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바닥에 씹는 담배를 뱉으며 무슨 노래 가사인가를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 타순이 되었을 때는 관중석이 반쯤 찼습니다. 몇 번 배트를 휘둘러 보고 나서 타석에 섰습니다. 마침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맥주 파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목에서 땀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체중을 양쪽 발에 번갈아 옮겼죠. 살면서 수없이 이것, 그러니까 배트를 잡고 어깨를 올리고 턱을 당기고 투수 노려보는 것을 해왔는데도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버티고 싶었습니다. 초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죠. 심판은 볼 하고 외쳤습니다. 심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니는 집 뒤 현관에 서서 석양 속에 담배를 피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찰리, 지금 해가 저기 지고 있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뜨고 있어. 호주 아니면 중국 어디서건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와 있단다. 어머니는 줄줄이 늘어선 집들 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하곤 했었죠. 세상은 넓어. 어디선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어. 세상은 넓어. 어머니의 말은 옳았습니다. 항상 어디에선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었죠. 선배의 날 경기에서 내가 타석에 서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투수를 노려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던진 느릿한 공을 내가 배트를 휘둘러 딱소리와 함께 맞추고는 뭔가 큰 것을 쳤다는 확신으로 내 팔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잊은 채 일루로 달려나갈 때, 홈런도 될 수 있는 안타라고 생각한 타구가 알고 보니 평범한 내야 플라이로 밑에서 기다리는 이루수의 글러브를 향해 떨어질 때, 그 허망한 광경을 보며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놓쳐라, 놓쳐라 하고 외치고 있을 때, 이 얼빠진 경기에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페퍼빌 비치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의 머리맡에 있는 시계 라디오에서는 밴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베개는 방금 속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새로 맞춘 빨간 안경을 찾으러 침실에 들어온 어머니는 침실 바닥에 마치 망가진 인형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때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날 시합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출입구 터널을 지나면서
현역 선수들과 마주쳤습니다. 두 팀은 서로를 뜯어보며 엇갈렸습니다. 저쪽은 젊고 피부가 매끄럽더군요. 우리는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포수 마스크를 손에 든 근육질의 젊은 친구에게 목례를 보냈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는 내가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나 자신을 보는 느낌이더군요. 라커룸에 도착하자 나는 재빨리 짐을 쌌습니다. 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뭐 그렇게 뛴 게 있다고. 나는 유니폼 상의를 잘 접어 기념품으로 간직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고는 옷을 다 입은 채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들어온 길을 되짚어 직원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날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어요. 야구화 고마워요. 내가 야구화를 치켜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말상대가 아무도 없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비웃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인사나 하려고요. 2년이나 못 봤잖아요. 젠장. 아버지가 불만스럽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애비한테 인사나 하러 나오면 야구는 어떻게 하냐? 헤어짐의 종류. 여보세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제는 미안. 여보, 세상에 당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는 거짓말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고객, 만남, 기타 등등. 그러나 모든 것이 벽돌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님이 세상에. 여보, 당신 지금 어딨어? 우리는. 뭐라고? 뭐라는 거야? 캐서린은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해봐. 왜 그래? 심장마비였어. 마리아가 발견했어. 뭐라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당신은 이 말을 결코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은 다른 말과는 다릅니다. 양쪽 관자놀이를 두들겨대는 기이하고도 무겁고도 힘센 언어에 속하는 말입니다. 쇠공처럼 머리를 때려서 머리를 때리고 때려서 결국 큰 구멍을 내고 뇌에 박히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산산조각 냅니다. 어디서? 집에서. 어디? 아니, 언제? 갑자기 사소한 일들이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에라도 매달려야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상황에서 내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그냥 집으로 와, 응? 캐서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대 렌트했습니다. 밤새도록 달렸죠. 충격과 슬픔은 뒷자리에, 죄책감은 앞자리에 태우고 말이죠. 해 뜨기 직전 페퍼빌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썩은 자주빛이더군요. 차에서는 맥주 냄새가 났습니다. 내리기 직전 차에 앉아 날이 밝는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는 같은 날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타까움 속에서, 한 사람은 망각 속으로. 세 번째 만난 여인.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주유소, 다른 쪽에는 편의점이 있는 평범한 곳이었어요. 전주와 나무 둥치는 모두 똑같은 황갈색이었고 나뭇잎은 거의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앞에 발을 멈췄습니다. 노란색 벽돌 건물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는 지평선을 보았습니다. 해가 이미 진 다음이었죠. 저녁 좀 더 먹었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굴렸습니다. 걱정도 참. 그게 어때서? 난 네가 잘 먹은 걸 알면 기분이 좋더라. 네 몸 잘 챙겨, 찰리.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항상 하는 자식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 가장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같이 다녔어야 했는데. 나 죽기 전에 말이야? 네. 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줄곧 여기 있었다. 알아요. 네가 바빴지. 이 말을 듣자 몸이 떨려왔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너무도 공허하게 느껴지더군요. 체념이 물결처럼 어머니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도 나도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얼마나 상황이 달랐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찰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였니? 입을 열어 대답을 하려는데 눈이 멀듯한 빛 때문에 어머니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듯 얼굴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스 베넷도 눈을 떠! 나는 심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머니보다 몇 블록 뒤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계속 가는데 나는 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더 멀리 있더군요.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팔을 앞으로 내미니 손가락이 늘어나면서 어깨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를 부르려고 애썼지만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소리쳐야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어머니가 옆으로 와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처음에 있던 자리로 미끄러져 돌아왔죠. 한 군데에 더 가야 돼. 어머니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이미 천장이 낮고 가구가 많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실은 작았습니다. 벽에는 포도박 그림이, 침대의 머리맡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요. 한쪽 구석에는 큰 거울 밑에 샴페인색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흑발의 여성 한 명이 주황색 목욕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70대쯤으로 보였는데 코는 좁고 길었으며 처진 피부 밑으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장대를 내려다보며 멍한 모습으로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 뒤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자 손이 여자의 손으로 녹아들어갔고 손은 브러쉬를 잡고 빗질을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 잠깐 시선을 들었지만
안개에 낀 듯한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예요? 결국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의 머리를 매만지면서 내 쪽을 향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내야. 내가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날. 삽을 들라고 목사가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관은 반쯤 무덤 속으로 내려져 있고 나는 흙을 한 삽 떠서 던져야 한다. 목사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의 장례식에서 이 풍습을 보고는 그대로 해달라고 했단다. 그렇게 하면 남은 가족이 고인이 떠났다는 사실을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핀잔을 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봐, 그렇게 법석 떨지 않아도 산 사람은 다 살아. 나는 마치 총을 집어드는 어린애처럼 삽을 집어든다. 로베르타를 보니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눈에 띄게 떨고 있다. 아내를 보니 눈물이 뺨을 타내리는 가운데 오른손으로는 딸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다. 마리아만 내 쪽을 본다. 마리아는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마 아빠, 삽 내려놔. 야구선수라면 내 배트를 들었을 때와 남의 배트를 들었을 때 느낌부터 다르다. 내 손에 쥐어진 삽이 그런 느낌이다. 남의 것 같은 느낌.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삽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들의 것이다. 이 삽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화난 상태로 끝내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몇 년째 얼굴도 비치지 않은 아버지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기록을 깨기 싫은 듯 내가 가봐야 다들 기분만 나쁠 테니 안 가는 게 낫지 하는 생각으로 장례식에까지 불참한 아버지 말이다. 아들은 주말을 어머니 집에서 보내고 가족과 함께 일요일 브런치를 즐겼을 수도 있다. 아들은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집에 있었을 수도 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집에 없었다. 그 아들은 결국 시키는 대로 한다. 삽으로 흙을 퍼 관 위에 뿌린다. 자갈 몇 개가 반들반들한 나무판과 부딪혀 소리를 내며 흙은 무질서하게 흩어진다. 유대인 풍습을 따르자고 한 사람은 어머니 자신이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찰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버지의 아내. 네 아버지 아내야.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벽에 포도밭 그림이 붙은 이상한 집에 서서 어머니의 영혼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옮길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아버지 아내야. 전쟁 때 만났단다. 아버지는 이탈리아에 있었지. 그 얘기 들은 거 기억나지? 여러 번 들었습니다. 1944년 말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과 포강 계곡, 볼로냐에서 멀지 않은 곳. 이 여자는 그곳 마을에 살았어. 가난했지. 네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이런 얘기 뻔하잖니.
네 아버지는 당시에 말이야, 뭐랄까, 대담했달까? 어머니는 여자의 머리를 빗질하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자 예쁜 것 같니, 찰리?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도 예쁘고. 안 그러니?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아버지 아내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아내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없지.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그건 안 돼. 여자가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여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때 겁을 먹었었나 봐.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하잖아. 산속에서 전우들은 죽어갔고 아마 여자가 아버지를 숨겨주었겠지. 아버지는 집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계획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계획을 세워, 계획을.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편지 썼잖아요. 그랬지. 아버지는 청혼했고 어머니는 받아들였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다른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나 봐.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 말이야. 위험에서 빠져나오면 생각이 바뀌잖니, 찰리. 그래서 어머니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어깨로부터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진 여자를 버린 거야. 어머니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여자를 버리는 게 네 아버지 특기야.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었기 때문이지. 아버진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단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결국 그녀를 찾아낸 거야. 아니면 그녀가 아버지를 찾아낸 건지도 모르지.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데려왔고 아버진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 콜링스우드에서 말이야. 집도 가게도 거기에 새로 얻었지. 기억해? 여자가 브러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자 손에 합쳐진 손을 빼냈고 여자는 자기 손을 깍지 껴서 턱 밑에 받쳤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해내라고 성화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여자가 만들던 파스타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 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낸 이야기. 콜링스우드에 있는 호텔 영수증은 왜 한 장도 없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본 이야기. 아버지가 항상 현금을 냈다고 대답해서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이야기. 어느 금요일 밤 어머니가 베이비시터에게 집을 맡긴 후 초조한 마음으로 콜링스우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낯선 집 앞에 세워진 아버지의 뷰익을 발견한 이야기. 여기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이 막 떨리더구나. 한 발 한 발 힘들여 계단을 올라갔어. 창틀 밑에 몸을 숨기고는 안을 들여다보았지. 저녁을 먹고 있더구나. 아버진 셔츠 단추가 풀어져 속옷이 보였어. 우리 집에서도 항상 그랬잖니.
음식을 앞에 놓고는 마치 거기 사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앉아서 접시를 이 여자와 정말 끝까지 듣고 싶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한테 넘겨주더구나. 접시를 이 여자와 아들한테 넘겨주더구나. 뭐라고요? 너보다 몇 살 위 같았어. 아들이었다고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찰리. 뒤로 쓰러질 것처럼 어지러워졌습니다. 한참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려니 목에 걸려 잘 안 나오네요. 항상 우리 가족의 남자로 이루어진 우리 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던 아버지한테 아들이 또 있다니? 그 애도 야구했대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바를 모르겠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찰리, 그건 정말 나도 몰라. 어머니가 거의 울며 말했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은 여자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훑어보더군요. 그녀는 이탈리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도 대충 맞고요. 아버지가 이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있는 장면도. 여자나 이 집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온 방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찰리. 그리고는 길가에 앉아 기다렸지. 아버지 차가 차고에 들어서는 것도 싫더구나. 12시가 넘어 돌아왔는데 전조등 빛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지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들켰다는 걸 그 순간 알았던 거지. 차에 타서는 창문을 올리라고 했어.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됐거든. 그러고 나서 폭발했어. 워낙 무섭게 폭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볼 도리가 없었지. 결국 아버지는 그녀가 누군지, 어디서 만났는지, 뭘 어쩌려고 했는지를 다 말했단다. 머리가 빙빙 돌더구나.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사람이 결혼해서 많은 걸 기대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당할 걸 예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서서 그림에 시선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심한 충격이 다가오더구나. 그 당시 차 안에서는 그저 화만 엄청나게 났었지.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맹세 후 아이가 있는 건 몰랐다고 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의무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갖고 있더구나. 하지만 다 상관없어. 끝난 일인데 뭐. 그렇잖아. 나한테 잘못한 건 거의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진 너와 로베르타도 배신했어. 어머니는 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너도 가족이 있어, 찰리.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가족이 있단 말이야. 그건 무엇과도 바꿔치기 할 수 없어. 가족에게는 거짓말할 수 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없고 가족에게 충실해야 그게 가정인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 나는 그 고통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정이 지난 밤 창을 모두 올린 차 안. 밖에서 보면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겠죠. 한 가족은 한쪽 집에서, 다른 가족은 다른 쪽 집에서 옷장 안에 각각 아버지의 옷을 걸어두고 살아가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페퍼빌 비치의 매력 있는 포지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어머니가 울며 소리치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준 날 목록에 맨 위로 올려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 다신 오지 말라고. 그제야 나는 시리얼 조각이 어머니 손 안에서 박살이 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는 취소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살고 싶은 순간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바꿀 수만 있다면 꼭 하나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 마리아를 위해서 말이죠. 일요일 오후 마리아는 할머니 방에 왔다가 할머니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마리아는 소리질러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방을 나왔다 들어갔다 갈팡질팡한 모양입니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냥 애였는걸요. 아마 그 순간부터 내가 아내나 딸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술도 더 심하게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때문에 내 삶이 확 바뀌어버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옛날처럼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난 도망쳤습니다. 그 점에서 나와 아버지는 슬플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조용한 침실에 나란히 누워서 나는 캐서린에게 고객과의 약속 따윈 없었고 피츠버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캐서린은 멍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결국 그녀가 한 말은 단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어머니는 작은 침실을 가로질러 하나밖에 없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밖이 어둡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뒤쪽 거울 앞에서는 이탈리아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종이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미워요?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니? 나하고 똑같은 걸 원했을 뿐인데. 이 여자의 결혼 생활도 끝났단다. 아버지가 떠났어. 내가 말했잖아. 그게 네 아버지 특기라고. 어머니는 추운 듯 손으로 팔꿈치를 감쌌습니다. 화장대 앞의 여자는 얼굴을 손 안에 파묻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찰리, 비밀은 말이야. 사람을 갈기갈기 찢는단다.
어머니는 속삭였고 우리 셋은 모두 한동안 자기 생각에 빠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넌 이제 가야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어디로, 왜요?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니?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동안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네 엄마야. 몸에 경련이 일어나더군요. 숨을 헉 하고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전 옛날과 달라요. 다 망쳐놨어요. 술에 빠졌고 다 망쳐버렸어요. 가족도 잃었고. 아니야, 찰리. 맞아요. 제가 다 망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서린도 떠났어요. 제가 쫓아낸 거죠. 마리아에게도 완전히 외면당했고. 마리안 결혼했어요. 결혼식엔 가지도 못했고. 저 왕따예요. 사랑하던 모든 사람에게 말해요. 나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어머니,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말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져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통곡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꺽꺽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다 끝내고 싶었어요. 어머니. 분노, 죄책감, 그래서 시선을 들고 나는 처음으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어머니도 속삭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도 부끄럽지가 않네요. 나는 어머니 팔에 머리를 파묻었고 어머니의 손이 내 목을 받쳐주었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죠. 그 아늑한 느낌은 말로 못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때가 그립네요.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어요. 넌 할 일이 있었잖니. 거짓말이에요. 내가 한 거짓말 중 가장 나쁜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야구하러 그 멍청한 시합을 그저 누굴 기쁘게 해주려고. 네 아버지를 말이지. 어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건너편에서는 이탈리아 여자가 목욕 가운의 옷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녀는 기도라도 하듯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묘한 세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각자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사람의 사랑을 갈구한. 아직도 내 결정을 재촉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엄마 아들 할래? 아빠 아들 할래? 치, 어느 쪽이야? 내가 잘못 골랐어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린애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처음과 마지막.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내 경우는 3살 때입니다. 여름이었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풍선도 있었고 솜사탕 파는 아저씨도 있었죠. 방금 줄다리기를 끝낸 남자들이 수도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목이 말랐나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내 겨드랑이를 잡아 안아 올려서는 줄 맨 앞으로 갔기 때문이죠. 우통을 벗은 채 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들 맨 앞에 어머니가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한쪽 팔은 단단히 내 몸을 감고 나머지 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며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물 마셔, 찰리. 나는 발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몸을 앞으로 굽혀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남자들은 모두 내가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팔이 내 몸에 둘러진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품을 내며 쏟아지는 물도 생생히 눈앞에 떠오르고요. 이게 내 최초의 기억입니다. 엄마와 아들, 우리만의 세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날이 끝날 무렵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모두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팔이 다시 한번 내 가슴을 감싸더니 다시 한번 나를 들어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마치 긴 커튼 뒤를 지나가듯 눈앞에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끝나더니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요. 어머니는 나를 젖은 풀밭에 놓고 망가진 내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한마디 말할 때마다 숨을 들이쉬어야 했죠. 저 여자가 뭐래요? 어머니는 살며시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용서해. 저 여자를요? 아버지를요? 머리가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축축한 피가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자신. 몸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네. 내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는 좋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씩 웃는 웃음을 감추느라 손을 입으로 가져갔고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엄만 널 사랑해, 찰리. 어머니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버리면 안 돼요. 어머니 얼굴이 내 얼굴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가버리다니. 그런 일은 없어, 찰리. 난 바로 여기 있는 걸
그러자 눈부시게 밝은 빛과 함께 어머니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찰스 베넷도 내 말 들려요? 사지가 쑤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잡아당기고 싶었습니다. 내 말 들려요, 찰스? 엄마랑 나두랑.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부드럽게 이마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을 심하게 깜빡거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더군요. 별도 보이고요. 그러더니 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크고 둥글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마치 야구공처럼요. 본능적으로 나는 별을 잡으려고 글러브를 펼치듯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잠깐! 손이 움직인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찰스! 더욱 작아졌습니다. 찰스! 어이, 여보쇼! 정신 차려요! 어이! 이쪽으로 와! 경찰관이 다른 2명의 경찰관에게 플래시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얘기했지만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에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기다렸죠. 이제 다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삶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낸 하루만큼은 매 순간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한 이야기, 그 모두를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만 어머니 이야기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일상의 순간에서 만나는 법이니까요. 미쳤다고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디에선가 어머니는 내게 하루를 더 주었고 그 하루는 내가 아주 필요로 하던 하루였으며 그날 어머니는 내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다 믿습니다. 메아리는 왜 생기지? 어머니가 나에게 물었죠. 원래 소리가 없어져도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때는? 조용하고 다른 소리가 흡수될 때. 조용할 때면 아직도 나는 어머니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내 절망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해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2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여러 면에서 운이 좋았다고만 이야기해두겠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때 이후로는 매일 말짱한 정신으로 지냅니다. 물론 어떤 날은 힘들기도 하지만요.
그날 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란 자식을 소용돌이 위로 안전하게 밀어올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이들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부모에게 퉁명스럽게 대할 수도 있죠. 다른 때 같으면 안 그랬을 방법으로. 모든 것에는 배후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벽에 걸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가? 가끔 이런 이야기는 단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모든 이야기 뒤에는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는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하루를 다시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지나간 하루를 돌이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더군요. 그리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과 단 하루만이라도 더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이미 그 하루가 주어져 있는 셈이니까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하루입니다. 그러면 매일이 단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소중해지죠. 이제 나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군요. 내 이름은 마리아 베네토. 에필로그. 찰스 칙 베네토는 자살을 기도한 날로부터 5년 만에, 그리고 일요일 아침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때로부터 3년 만인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촐했으며 그의 아내였던 캐서린을 포함한 가족 몇 명, 그리고 칙과 함께 물탱크에 올라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름을 썼던 페퍼비 비치 시절의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야구계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구단이 조문 카드를 한 장 보냈을 뿐이다. 그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구부정하고 흰 머리가 듬성듬성한 데다 마른 체격인 그가 교회 뒤쪽에 서 있었다. 밤색 정장을 입고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의식이 끝나자 곧 떠났다. 칙의 사인은 급성 뇌졸중으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직사했다. 의사들은 차 사고 때 머리에 부상을 입는 바람에 뇌혈관이 약해졌을 거라고 추측했다. 칙은 58세의 나이에 죽었다. 다들 너무 일찍 죽었다고 했다. 칙이 들려준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거의 모든 사소한 이야기를 다 집어넣었다. 실제로 그날 밤에 고속도로 진입로 역주행 사고가 있었으며 승용차 한 대가 트럭 앞부분을 들이받고 비탈을 넘어가 입간판을 쓰러뜨린 후 운전자를 잔디밭에 토해놓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실제로 로즈 템플턴이라는 과부가 페퍼빌 비치의 리하이 스트리트에 살다가 사고로부터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미스 셀마 브래들리도 그로부터 얼마 후 죽었는데 현지 신문의 부고난에서는 그녀를 은퇴한 가정부라고 표현했다. 칙의 부모가 이혼한 1년 후인 1962년 레너드 베네토와 지아나 투지치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했던 결혼을 확인하는 신고였다. 그들의 아들로 보이는 레오 투지치는 1960년대 초에
콜링스우드 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은 없다. 폴린, 포지 베넷도. 그녀는 79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 삶의 세부적인 부분은 이 책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녀의 유머, 따뜻한 마음, 어머니로서의 지혜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잘 증언하고 있다. 그녀의 사진은 아직도 그녀가 일하던 미용실에 걸려 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파란색 미용 가운과 고리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다. 칙 베넷도의 말년은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페퍼빌 비치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동생 앞으로 해놓았다. 나중에 칙은 동생이 사는 집 근처의 아파트로 옮겨왔고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했으며 토요일 아침에는 커피와 도넛을 먹으며 지난주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도넛 런도 계속했다. 칙은 캐서린 베넷도와는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끔 이야기도 했다. 세일즈맨 생활은 끝났지만 칙은 죽는 날까지 페퍼빌 비치의 공원 및 위락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경기가 열릴 때마다 한 가지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죽기 일주일 전 칙은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모양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 모습 말고 요즘 모습만 기억해줘. 칙은 어머니 무덤 근처에 묻혔다. 유령이 등장하니까 아마 이 책이 유령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 중에 유령 이야기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잃지 않는 진정한 방법이다. 그리고 칙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내게까지도 전해져 왔다. 나는 칙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칙이 정말로 어머니와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하루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안다. 나도 리틀 야구장의 외야석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고 사과하고 용서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찰리라고 짓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내 이름은 마리아 랭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이름은 마리아 베넷도였다. 칙 베넷도는 내 아버지였다. 그리고 난 내 아버지가 한 말은 다 믿는다. 다 믿는다.